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뒤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선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취임 1년을 맞는데 리더십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네 분과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설주환 변호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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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어제 서울 도심에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이 과거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와 국토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그 과거, 그 태평양 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 범죄로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런 폐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주고 지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에게 국민과 수산업계의 불안은 뒷전, 괴담 수준을 넘어서 국민을 선동할 매우 자극적인 단어를 골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악한 행태를 서슴지 않는 저질 정치입니다. 네, 민주당에선 환경 범죄까지 언급을 했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야당이 그 떼약볕에 엊그저께는 뭐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행진을 했고요. 예. 또 어제는 또 대규모 야당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뭐 야당이 저렇게 하는 걸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안타까운 게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이전에 수개월 동안 정쟁을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야당이고 국정의 한 동반자라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오염수 방류가 개시가 됐잖아요. 예. 개시된 이후에 저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야말로 그냥 발목 잡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개시 이전에 하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반대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 개시가 됐지 않습니까? 개시가 됐으면 우리 정부 여당도 당연히 그렇고 야당도 개시를 온몸으로 막을 수 없는 거라면 개시 이후에 과연 안전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제대로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일본과 IAEA와 우리 당국이 제대로 협력해서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는지, 예. 우리가 위험해하는 우리 바다 연해와 일본의 연안에 200개 곳의 방사능 검사 수치가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이지. 네네. 저렇게 나와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하는 식으로 환경을 오염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사지를 몰아넣고 있다. 이런 식 이야기를 해서 뭘 어쩌겠습니까? 제도권 정당이라는 것은 예.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생산성 있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매일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덕수 장관이 간담회를 통해서 현지에 상주하는 그 직원과 같이 우리 전문가가 2주에 한 번씩 가고 1시간 간격으로 한 라인으로 다 화상회의하고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요구하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야당이 부족한 게 있으면 요구하고 보완하는 것이지 저렇게 그 자체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찾아야 된다. 그런 당연하죠. 시점이다. 방류 개시 이후지 네.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정치권 좀 쟁점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오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가 환경 범죄를 방조하는 거라면 문재인 정부가 원조 공범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오염수 방류 반대할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걸 지적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여전히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데 참 네, 뭐 이게 모든 해법도 아닌데 계속 이러는 것이 오히려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본인들의 무능력감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에서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걸 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만약에 지금의 민주당 정부였고 만약에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었다면 일본의 이런 방류에 대해서 찬성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봐요, 분명히.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불과 2년 전에 예. 성일총 우리 바다 지키기 팀장 TF 단장이 그때 당시에 방류 반대 서명을 이끌기도 하셨어요. 김기현 대표도 그때 당시에 서명도 하셨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도 없으시잖아요. 입장 바뀐 거에 대해서.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에 뭐 강경화 장관,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IAEA의 어떤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자라고 했던 어떤 말미를 준 것은 네.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정권 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된 과정에서 아니면 일본 정부의 어떤 이런 태도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지금이라도 멈춰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예를 들어서 방류수가 일주일 안에만 하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뭐 나중에 잘 점검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최소한 30년.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폐로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오염수가 발생을 할 텐데 과연 30년으로 끝날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야당으로서는 일본 정부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이런 건 좀 요구를 해라라고 예. 지금 하는 것이죠. 뭐 여야 간 공방이 계속해서 오가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가운데 야권 의원들 지금 뭐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전인 오후 1시부터 이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이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옆에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이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까지 그러니까 야권 의원 4명이 이 시각 지금 후쿠시마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는 모습이 지금 영상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민주당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연대할 수 있는 세력과는 충분히 연대를 해서 정치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압박을 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 받는 국내 여론의 압박 또는 뭐 국제 여론의 압박 이런 것들을 지렛대 삼아서 일본과 협상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뭐 이 집회 자체는 이제 일본의 야당인 사회민주당이 주도한 집회라고 하지만 이제 현재 어민들 다수가 자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현재 어민들의 우려 그리고 우리나라 어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이제 반영을 하는 자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지금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정부 윗선을 제외하고는 뭐 예를 들면 일본 최대 어업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대 성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어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뭐 자국 어민들을 위한 보상을 위해서 돈을 이제 마련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부족하고 그걸 떠나서 방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일본 내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지금 일본도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집회를 하고 해도 어쨌든 계속해서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어민들과의 또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예. 국제적으로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의 야당이죠. 이제 3인당 그리고 이 한국의 야권, 민주당, 정의당 등이 지금 함께 후쿠시마현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종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국내에서 예. 어떤 식이든지 입장을 표명하고 하는 거 뭐 그거야 이제 국내의 어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외교적인 문제로 이제 비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2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이제 일본에 갔다가 굉장히 좀 홀대라든지 또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이 무리를 빚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제 4명의 의원들이 간다는 것인데 예. 과연 어떤 외교적인 실익이 있을 것인지 실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어떤 홍보라든지 뭐 어떤 투쟁성이라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저는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정말 이 자연재해가 나왔던 우리가 어떤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뭐 일본이 정말 뭐 방류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 최선의 어떤 방안을 찾는 것. 예. 왜냐하면 이 사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방법을 검토해 본 결과 결국은 해양 방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이제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후쿠시마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어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당장 우리 수산업계 같은 경우도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 정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 보완책을 요구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뭐 경우에 우리가 뭐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는 사실은 지금 수산업계에 거의 뭐 사실은 이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명확히 구분시켜야 된다. 지금 뭐 멍게 뭐 그다음에 뭐 방사능 등등 이야기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수산업계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사드 성주 참외 그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또 이 저 광우병 때 우리 이 축산업계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예. 마찬가지죠. 이번에 그런 면에서 저는 야당이 이 문제를 좀 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더 민생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불안감 조성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의 삼중 수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삼중 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이런 과학적 발표가 있는데도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일까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전 두 가지라고 보여요. 예. 지금 과학을 기반으로 한 거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지금 일본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 정부가 이 주도가 돼서 저는 이러한 검증, 과학적 검증을 해서 그걸 발표함으로써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아니면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어떤 이런 시료를 채취한다거나 직접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본 예.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야지만 태평양 연안국이라든지 가장 인접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와서 이렇게 해보는데 아니 결과가 이렇더라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안심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검증단에는 정부 파견 인사뿐만 아니라 야당 추천 인사라든지 시민단체 추천 인사라든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가셔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안심할 수 안전하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주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그러면 투명할 것인가 그 결과가 올바를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그 안전과 안심은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회 좋아하고요. 지금도 더 많이 먹고 있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도 먹을 거예요. 네. 안심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국민들 모두가 그래도 찝찝하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은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예. 안심하셔라라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신뢰에 대한 문제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어느 기관 그리고 그 기관을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 이 부분이랑 지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덮쳐서 네. 코로나 국면이 한 2년 지속됐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처음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코로나에 대응하는 전 세계 과학적 대응은 뭐였냐면 이 백신을 새로 개발해서 백신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백신이라는 건 인류 최초로 시험한 방식으로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mRNA인가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DNA에 직접 그 항체를 집어넣는 방식인데 그래서 일부 과학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거부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코로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전염병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과학에서 안전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백신이라고 검증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백신을 저는 4차까지 맞았습니다. 예.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들이 저 오염수가 생긴 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한 겁니까? 쓰나미라고 하는 대재앙 속에서 정말 저분들이 목숨도 잃고 집안도 잃고 일터도 잃으면서 저 끙끙 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5가지 해결 방법 중에 해양 방류라는 것이 알프스를 통한 해양 방류가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IAEA의 검증을 받아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IAEA가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 원자력 안전기관이잖아요. 해서 한 겁니다. 하면서 뭐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판단을 믿고 과학적 모니터링과 과학적 감시 체계와 과학적 소통을 계속 하는 것이지 예. 너 절대 하면 안 된다. 나 너 믿을 수 없어. 나 DNA 그 백신 코로나 백신 무서워서 안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부추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일단 믿고 지켜보자. 당연하죠. 야당 예. 입장에서는 예. 이걸 처음에 방류를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류가 개시된 이상 그리고 IAEA가 안전하다고 그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상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게 맞지 절대 안 된다. 너 그냥 예. 안고 죽어라. 지금 야당 민주당 입장은 그냥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 너희들이 먹고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죠. 예. 방류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확대 해석을 그거죠. 하면 뭐 그렇게 정말 저는 되는 놀부 건데. 싶으라고 생각해요. 예. 저분들이 11년 동안 끙끙 앓면서 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적 기준에 맞아서 하는 거잖아요. 과학적 기준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래서 매일 저 삼성수도 체크합니다. 매일. 네. 도쿄전력이 하고 IAEA가 그 현지 사무소에 상주하잖아요. 우리도 2주에 한 번씩 전문가가 가고 도쿄전력과 우리와 1시간에 한 번씩 화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 매일 할 거예요. 만약에 매일 하다가 하루라도 저기 수치가 높은 게 나오면 당연히 중단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왜 반대하는 건지. 왜 거기다가 우물에 독극물을 탔고 방사능 테러고 예. 태평양 정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왜 괴담을 선포합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뭐 일본 국민들을 향해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
생각인 걸로 좀 정리를 하고 반론 있으십니까? 반론 많죠. 예. 일단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뭐 괜찮은 물이라면, 오염수라면 그냥 방류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안에서 정화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한다면. 근데 그걸 지금 굳이 인접국가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민들의 생태계 문제나 생계 문제를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이유를 하는 이유가 굳이 뭘까 생각해보면 일본은 가장 싸고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을 전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여러 가지 뭐 고체화 얘기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비용이 그 방류하는 거에 비해서 바다를 통해서 방류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결과는 이미 객관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일본 정부 그 수산청에서 물고기 잡아봤더니 삼중수소 안 나오더라 이렇게 한 것도 저는 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물고기 그래요? 2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검출해 보니까 얼마 안 나왔다라고 하지만 팩트는 2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의 계획을 보면 일단 삼중수소가 낮은 물부터 방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낮게 측정되는 오염수부터 방류한다는 거고 예. 지금 각 탱크마다 저장되어 있는 이 오염수들의 삼중수소 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높은 물들이 방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염수가. 아직 뭐 단언할 수 없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그 방류한 지 하루 만에 물고기 잡아놓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말장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제 도쿄전력의 데이터에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주를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예. 정기 방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기 방문하면 도쿄전력 측에서 데이터 다 세팅해놓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도쿄전력이 로데이터를 얼마나 제공해 주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정부가 요구했던 알프스 이제 방류 시에 알프스를 통해서 측정해야 되는 핵종을 더 늘려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일본 정부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고 제대로 우리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협상하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예. 겁니다. 앞으로 이게 최소 30년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지적할 수밖에 없죠. 신뢰를 하기에는 일본이 공개하는 정보가 여전히 미흡하다. 제가 시초 예. 말씀드리면 우리 예.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저 장애 집회에서 태평양 전쟁이니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지 말고 말씀 좋아요. 그 삼중수소 외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협의해서 다른 방사능 물질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 그거 하란 말이에요. 지켜보자고 그랬잖아요. 지켜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주를 못하고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간다는 것도 민주당은 그거 좀 일주로 땡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건전하고 제도권 야당이 할 일이지. 예. 절대 안 된다. 이건 멍게를 못 먹고 김밥도 못 먹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냔 말입니다. 민주당은 제도권 정당답게 생산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적 대안을 서로 논의하는 것이 그리고 방류가 이미 개시됐으면 여야가 이제는 이런 정쟁과 괴담과 가짜뉴스가 싸울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 이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지금 봐요. 우려 해소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비슷한 얘기를 주고 계신데 사실 저는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방금 객관적인 또 국제적인 기관 단체들이 좀 나서가지고 네. 또 안심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안심이라는 말이 저는 좀 사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게 민주당이 지금 선전선동을 해서 또 수산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민주당도 안심시키는 행동을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을까 싶거든요. 걱정을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한다. 국민의힘에서의 논리대로라면 중국 정부는 뭡니까? 일본산 수산물을 전부 다 전면 수입 금지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선전선동이 돼서 저러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일본의 오염수에 대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국민의힘의 저런 비판을 맞지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뭐 그렇게 저는 뭐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대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뭐 대안보다는 아무래도 비판이 더 앞서서 들리고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잘 안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여당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야당이 그러면 같이 모여서 회의 좀 해보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맞대자. 네. 예. 아니, 그러면 일본 정부에 우리가 뭘 요구했으면 좋겠냐.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저렇게 괴담으로 선전선동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폄하하고 오히려 배척하려고만 하는 태도가 저는 예. 여당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중국 내 상황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실제 중국은 일본 수산물을
전면 이제 차단을 했습니다. 수입을 아예 안 하고 또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도 고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이 반대하니까 다 반대한다 이런 식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 이 쿠르시오 해류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캐나다 정부는 국민 건강 아주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국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뭐 한참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는 저렇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는 다 정책 이유, 외교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했고 예. 그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의 어떤 경쟁 관계라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정치 외교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정말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예. 미국이 제일 먼저 반대했어야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가지 않습니까? 미국, 캐나다로 제일 먼저 가는데 그럼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건강이 전혀 걱정이 안 돼서 이야기를 안 한 건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여야 간의 대화라는 것도 보면 지금 솔직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거는 대화 테이블에 솔직히 안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닌가요? 왜냐? 지금 집회하는 거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거 보면 결국은 지금 그 대화 테이블에 들어가는 순간 본인들도 이걸 인정한다는 그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무슨 태평양 전쟁 등등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사안 자체를 국민 건강과 안전이라는 차원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투쟁들, 강한 투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화 테이블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 것 같다. 반론 짧게 들을게요. 테이블 자체를 마련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뭐 방류는 막을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럼 방류되기까지 제대로 싸워보기는 했느냐, 제대로 항의해보기는 했느냐 이거거든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 뭐 IAEA 보고서 기다려보자 하고 국회 차원에서 만들기로 했던 검증 특위마저 제대로 만들지 않고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막아낸 게 전 여당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다, 선동이다, 뭐 민주당 내부 단속이나 잘해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국민들이 지금 그렇다면 왜 소금 사재기를 하고 왜 수산물 소비하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공감과 성찰이 없는 거다. 그냥 오로지 지금 일본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플래카드로 소금에 방사능 있다라고 붙인 데가 누구예요? 그 민주당 아닙니까? 예. 그래, 저 소금에 있다, 방사능 있다고 프랭카드 전국에 다 붙여놔놓고, 그래 소금 사정이 일어났는데, 그럼 그거는 검증을 거친 건가요? 그렇게 선동을 해놔놓고 와서 무슨 테이블에서 이야기하자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찝찝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불안한 거예요. 저도 소금 샀어요. 정말 평소에 아직 김장철도 아닌데도 예.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재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중국도 다 소비자들이 소금 사재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특히나 일본, 그러니까 아까 미국 얘기도 하셨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지 성명도 하고 있어요. 지지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아무래도 희석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인접국이잖아요. 물론 해류가 과학적으로 돌아보면 한참 걸린다고 하는 예. 것도 압니다. 알지만은 중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그리고 수산물 소비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일본의 수산물도 굉장히 우리나라도 수입을 많이 하지만 중국도 엄청 수입을 하거든요. 그걸 먹게 될까 봐 하는 우려심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이거 무조건 안전하다고 이렇게 예.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이 오염수에 관한 공방은 여야 간에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오는 30일 이제 수요일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연 출석할지 주목되는 한 주인데 먼저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정말 황당무계해요. 대북 송금 300만 짜리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잘 안 팔릴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은 이 망한 소설 대북 송금. 내용은 이 김성태 전 회장은 출신과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 접근을 기피했다. 자, 어떤 배경에서 이런 글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김성태
지금 회장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자기의 어떤 대북 송금 과정에서 다 보고도 했고 예. 이화영을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도 당시에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야 이제 그 페이스북에 밝힌 대로 네. 김성태 회장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객관적인 사실 자체도 김성태와 이재명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김성태 회장 측에서는 통화를 여러 번 예. 했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본인이 밝힌 대로 누가 바꿔줘가지고 한 번 1회 정도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저는 어떤 이러한 부분에서 근데 서로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이죠. 예. 김성태 회장은 여러 번 통화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이러한 대북 사업을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아니 그만한 친분도 없는데 예. 내가 뭐 통화도 한 번밖에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겠느냐라고 오히려 접근을 기피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차단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금전적인 후원을 한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표현하냐 이러면서 좀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거든요. 지금 두 사람 갈등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향해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노상강도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상강도인데 왜 국가보안법까지 적용을 안 하느냐. 마치 뭐 벌을 더 받아야 될 나쁜 사람인 것으로 낙인을 찍고 그랬는데요. 물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비슷한 수법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도 왜 이게 김용 그다음에 이 정진상 실장 선에서 끝내냐면 이 두 명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최측근으로서 모든 걸 다 관리하고 관할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의 딱 문고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인들 특히 더러운 정치인들의 수법들이에요. 부정한 돈을 받을 때요. 직접 어떻게 정치인이 가서 직접 받습니까? 다 누군가를 통해서 받고 자기는 나중에 받지 않았다, 만난 적이 없다, 거기 가지 않았다로 다 부인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뭐 기본적인 수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장동도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하고 예. 입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진상과 김용이 문을 딱 지키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재명한테 지금 못 가니까 지금 이게 배임 혐의로 끝난 거이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당시 지사랑 통화를 여러 번 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의 최측근이고 평화부지사고 그리고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이고 쌍방울을 사회이사를 했던 분이고 그 가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통해서 모든 대북 사업 송금을 다 상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저 사람 나 만난 적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수법이라니까요. 800만 불을 주는 거라면 그 정치권에서 다 아는 금기시되는 그 하면 안 되는 것들이지만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부인을 통해서 내가 예. 쌍방울이 800만 불 대납한 게 나온 상관없다라고 부인을 하실 모양인데 검찰의 수사는 이미 목까지 와 있고요. 30일에 소환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사를 받아보면 지금 김성태 회장의 일관된 진술과 이화영 부지사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그 상황과 증거와 자료들을 검찰이 잘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정말 나쁜 집단이 되는 거죠. 일단 더러운 정치 뭐 이런 표현은 조금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말 중에서 조금 제가 이제 이 바뀐 걸 좀 잡자면 예. 자, 처음에는 뭐냐면 나 모른다. 내 입밖에 사는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그 페이스북에 글에 보면 조폭 출신이라는 이야기에서는 만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 입밖에 사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조폭 출신이기 때문에 일부러 만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논의가 됐고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최소한 알고 있었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 전혀 몰랐다는 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 하나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 아까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수정이 됐어요. 그분이 빠졌습니다. 만난 적이 없다라는 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그 만난 적이 없다는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왜 뺐을까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올리고 여러 차례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예. 아마 이제 예전에 아시겠지만 김문기 전 처장을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만난 적이 없다라고 단정적인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나는 내 입밖에 입은 적이 없다. 쌍방울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 김성태는 전혀 모른다. 예. 라고 했던 게 조금씩 말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조폭 출신이라서 일부러 그 언제가에서 안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마 이 김성태의 만남 자체를 이미 고려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SNS에 처음 글이 올라왔을 때는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수정이 됐다 이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 민주당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준 500만 달러를 마치 경기도와 관련된 것처럼 엉터리로 조작한다면서 검찰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이제 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 북한에 건네줬던 돈의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돈이었다, 또는 뭐 경기도와 협력해서 경기도와 공모해서 이런 돈을 건네준 거다라고 보는 게 있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쌍방울이 북한과 경협 계약서, 그러니까 경제 협력 합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명을 했고 그것을 일종의 계약금 성격으로 돈을 보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는 그 목적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 사업인데 이게 사실 사기업에 대납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 자체에서 이미 예산 편성을 했고 그 예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고 19년, 뭐 20년, 21년 다 예산을 이제 책정해 놓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사기업에게 대납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법정 증언만 보더라도 전 쌍방울 그룹의 이 최종 재무 책임자가 이제 법정에서 증언한 것들을 보면 쌍방울에 건너간 돈이 뭐 몇백만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이게 쌍방울과 북한 간의 계약금 성격인 게 맞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협 합의서 이제 작성된 걸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의 뭐 광물 채굴권 이런 것들을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돈을 좀 주고 이런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 자체적으로 이제 북한을 통한 경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와 무관한 돈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500만 불 스마트팜 사업이 경기도의회가 거부했지 않나요? 그래서 안 건너간 거 아닌가요? 경기도에 다 책정해서 줬다는 돈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저는 그 사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지환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네. 뭐 당시에 남북 경협 기금 자체는 있었습니다. 경협 기금 자체는 이미 모아져 있었었고요. 근데 당시에 뭐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의회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은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이러한 추진을 해보려는 과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 이것을 뭐 어떤 기업과 연결을 해서 하는 경우에 사기업이 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라는 판단하에서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고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스마트팜 비용에 대해서 이제 뭐 대납을 한 것이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화영 본인이 상당히 부인을 하고 있어요. 뭐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뭐 진술이 뭐 했다 안 했다라는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은 스마트팜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동의를 하고 있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진척되는 수사라든지 재판을 통해서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30일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표의 입장은 뭔지 먼저 들어보시죠. 30일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 대표는 시간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출석 여부 곧 결정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뭐 검찰에서는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변호를 많이 하지만은 좀 조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거나 불가피하게 꼭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좀 옮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도 하거든요. 평일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 측하고 뭐 이거 신랑이 할 문제가 전혀 아닌데 서로 자존심만을 이렇게 부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그냥 검찰의 그냥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 30일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주라도 해서 저는 어차피 뭐 지금 한 번은 꼭 부르겠다는 게 검찰의 뭐 목표라고 한다면 굳이 뭐 30일에 꼭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아니 본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거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조율해서 뭐 주말에 가능하면 주말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간을 싶습니다. 조율해서 결국 이제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내일 취임 1년을 맞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뭐 대표 리더십을 두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28일에 지금 당대표 취임 1주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될 때에도 당내, 당외에서 이러저러한 말이 많았잖아요. 대선에서 패배한 분일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사법 리스크가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굳이 개항을 해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또 당대표까지 나와서 당을 장악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압도적인 당선이 됐고요. 예. 그리고 1년이 지나왔을 동안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나 민주당원들이 생각나는 것은 검찰 소환, 그다음에 수사, 그다음에 기소, 재판 이거밖에 지금 생각나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1년을 맞이해서 아마 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이런 상태로 1년을 또 갈 것이냐. 예. 그러면 1년을 또 간다는 이야기는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 대표의 리더십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러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예. 내부의 저는 불안과 우려와 저는 대비책이 저는 물밑에서 많이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히 이번에 이제 검찰하고 조율해서 날짜를 잡아서 소환을 하겠습니다만 예. 소환 이후에 9월 중에 영장 청구가 다 예고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영장 청구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가 되면 이제 5구로 들어가시는 거고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면 다시 당대표를 하시는 건데 예. 구속영장 청구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과연 이 이재명 대표의 남은 1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예. 아니면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는 본격적으로 물 위로 올라와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뭐 저는 마침 예. 그 부분이 제일 좀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과 모레 1박 2일 원주에서 이제 민주당이 워크숍을 열고 인천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1박 2일로 이 연천회를 갔는데 이때 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이 독립군 흉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육군사관학교 안에 설치된 이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정비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육사 교내에 있는 그 기념물을 다시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그러면 장교의 요람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독립 영웅들을 왜 철거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육사는 가능하면은 육군의 창설 또는 육군사관학교 창설이라든지 군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을 하는 방향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독립운동이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육사가 중앙현관 앞에 설치된 이 홍범도, 이회영, 김자진 등의 흉상을 이전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건데 왜 그런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육군사관학교의 그 마당에 이렇게 5명의 흉상이 이렇게 네, 저렇게 설치가 있죠. 돼 있고요. 네. 저건 2018년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건립해서 그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이종섭 장관이 나와서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육군사관학교 내부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 설명을 시인을 한 건데 예. 저는 저게 논란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에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중도층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전에 나왔던 정일성 광주 공원 논쟁과는 이건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다.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면 예. 정일성 씨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했다는 걸 포장될 수 없는 것이 독립운동 이후에 남과 북이 분단됐을 때 북한 공산정권 수립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인으로 살면서 인민군과 팔로군 노래를 만들고 예. 중국이 6.25 전쟁에 개입했을 때 그걸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는 전혀 안 맞는 사람이니까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관은 아시다시피 이른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소련 지역 내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해방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소련 지역 내에서 독립운동 할 때는요. 당시 독립운동에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다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의 영내에 있었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 입당하는 것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는 국제적 협력 입장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수립이나 6.25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까지 해가지고 마치 정일성 씨와 똑같은 식으로 예. 몰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거다. 실제 이제 홍준표 시장도 오버를 해도 너무 오버다, 메카시즘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반발의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대체 이게 누구 눈치를 보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이념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로 일종의 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그 국방부나 이런 쪽까지 지금 다 같이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홍범도 예. 장군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에 건국 훈장을 준 바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 흉상이 저 육사에만 있느냐 국방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해왔던 이 독립운동의 역사가 분명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지금 독립 영웅들을 기려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도가 의심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철거하고 뭐를 할 거냐라고 보니까 뭐 한미 동맹 공원을 만들겠다 또는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이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예. 사실 뭐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게 과연 국민들의 동의가 있을 수 있느냐. 이미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다 기려왔고 역사적 예. 맥락이 있는 건데 이게 보면 그렇다면 친일은 되는 거고 뭐 이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념의 잣대로 너무나 이제 갈라치기를 심하게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있고 또 홍범도 함도 있잖아요. 네. 이 문제들을 놓고 당분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논쟁적인 예. 소지는 있죠.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이제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레닌하고 스탈린부터 이제 권총도 받고 또 당시에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이게 역사학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예. 뭐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이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나가는 과정 또 내부의 어떤 토론을 벌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인데 예.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경우에 굉장히 후유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빨리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문제 그리고 정율성 공원 문제까지 함께 지금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주세요. 정율성 공원 문제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게 분단돼서 북한 정권과 싸워서 예. 지킨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예. 북한 정권의 수립 또는 북한 정권이 침략했던 6.25 전쟁에 복무하거나 기여하거나 부역한 분들은 독립운동 했다 전치더라도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율성 공원 같은 경우는 물론 당시 한중 관계가 좋고 뭐 중국과의 뭐 관계 고려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광주 내에서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정율성 공원이라든지 정율성 동요제라든지 정율성에 대한 이런 그 세금의 그 지출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광주시에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저는 국민들의 생각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